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티븐 라일리 주니어는 한때 노숙자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고 종종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느닷없이 날아든 한 통의 유산 통지서가 이 커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스티븐이 자신이 초대형 부호의 친척이며 3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Well, he said the original was like 21 or 27 million, but he said it had just sat in his account, so it had accumulated interest as well.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재산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몰락한 커플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노스타코다주 마이노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스티븐은 1972년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출신입니다. 그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온 인물로 젊은 시절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으며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음주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해 그는 이미 가족들의 신뢰를 잃었고 두 전처 모두 아이들이 그와 연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40살이 된 이후부터 스티븐은 완전히 홀로 남겨져 이곳 저곳을 떠도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My dad, he had a problem with alcohol and also had a drug habit. My mom cut off all connection between us. I think she was just worried that she didn't want us to go into the wrong footsteps. 2012년 스티븐은 워싱턴 DC로 떠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드문 법정 보호구역 중 하나로 법에 따라 악천후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가 노숙인에게 반드시 쉼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스티븐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그곳에서 훗날의 연인이 되는 이나티아 캐노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나티아 캐노이어는 1976년생으로 스티븐보다 3살 어리며 역시 노숙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쉼터에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금세 호감을 쌓았고 불과 몇 주 만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3년 교제 1년 만에 스티븐과 이나는 노스타코다주 마이노시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티븐의 친구 웨슬리가 쓰지 않는 집에 얹혀 살다가 이후 간단한 구조의 2베드룸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티븐과 이나가 더 이상 거리에서 떠도는 노숙자는 아니게 된 듯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노시로 이사온 이후 스티븐은 한 번도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차고에 틀어박혀 이것저것 손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조차 게을리하며 집안은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와 배설물이 뒤엉켜 있었고 그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도 스티븐은 51살에 인생을 뒤바꿀 듯한 거액을 손에 넣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8월 그는 해외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그가 아일랜드에 한 명의 정체불명의 부유한 삼촌이 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삼촌이 자신에게 3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가족에게서 이 삼촌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평생 가난에 시달려온 그는 이를 운명이 내민 구원의 손길이자 인생 후반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믿었습니다. 스티븐은 이 소식을 가장 아끼는 아들 라이언과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이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했고 유산 상속 절차도 곧바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이던 그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51살의 스티븐은 유산을 받기 직전 세상을 떠났고 이 거액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 9월 4일 정오 무렵 마이노시 경찰서는 이나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이 열사병으로 인한 호흡 부전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즉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고했습니다. 911, where's emergency? My husband's really sick. He got heat stroke yesterday, and now he's not waking up. Hey, wake up!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스티븐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으며 호흡은 미약해 언제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Steve, can you hear me? Has he taken anything? No. He drank beer yesterday. He was working on the truck. 이나는 경찰에게 스티븐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스티븐은 전날 이미 열사병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맥주를 많이 마신 채 집에서 열몇 시간을 넘게 버텼고 결국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He's on the crack of the bed right there. She tried to sit him up and he fell off the bed. 약 5분 뒤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은 이나가 전한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스티브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돌아보면 당시 의료진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야 ICU 병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응급치료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티브는 급히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송 중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끝내 소생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병원 간 이송 과정의 세부 사항이 초기에는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병원은 곧바로 스티븐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판정하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내려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스티븐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이 곧 반전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은 다시 한번 이나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의 친구 빌리가 스티븐의 자동차를 훔치려 한다며 즉시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차고 안에서 빌리를 발견했지만 그는 절대로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나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티븐의 아들을 대신해 유산을 지키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ust keep her from not selling all his stuff. Everything will be fine. Was it her husband? You're not married. Well, we can't babysit what she does, though. Right. Well, I mean, me and Steve, we're partners in all of this. The motor's mine, the trench is. Yeah. And I don't want her to sell it because we think she poisoned him. I'm almost sure she poisoned him. So what's your plan right now? We're making sure nothing goes. 빌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스티븐의 사망 소식을 접했고 곧바로 현장에 와서 스티븐의 재산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티븐이 열사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나에게 독살당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친구로서 그는 스티븐의 재산이 이나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아들이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리가 이나의 독살을 확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스티븐은 아일랜드에 있는 삼촌이 남긴 거액의 유산을 곧 상속받을 예정이었지만 이 돈을 이나와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유산을 받는 즉시 이나를 떠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이는 이나에게 큰 불만과 위기감을 안겼습니다. 둘째는 스티븐이 쓰러진 시점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4월 전 그는 영국 변호사 리처드라는 인물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변호사가 바로 스티븐 삼촌의 유산을 처리하는 책임자였으며 스티븐이 합법적으로 그 거액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스티븐과 리처드는 이메일로 9월 3일 오후에 마이노시 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었음에도 스티븐은 끝내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여전히 미련이 남았던 스티븐은 이나 빌리 또 다른 친구 웨슬리와 웨슬리의 아들 셰넌을 데리고 다시 한번 차를 몰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직후 스티븐은 갑작스러운 불편함을 호소하더니 차 안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빌리와 웨슬리는 스티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스티븐은 집으로 데려가 직접 돌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나의 완강한 태도에 빌리와 웨슬리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고 결국 스티븐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드러난 바로는 이나의 행동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라 스티븐의 치료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웨슬리는 두 차례나 스티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집을 찾았지만 이나는 모두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이 집에 없으며 전날 밤 이미 병원에 보냈다고 했지만 웨슬리가 인근 병원을 샅샅이 뒤져도 스티븐의 행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나가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그녀의 진짜 목적은 스티븐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He went to Ever Clinic yesterday. He wasn't around. Went to the hospital. He wasn't there. He come back up here, knocked on the door. She wouldn't answer. And he hopped through the door. He said, he's not at none of them places. Well, as soon as he left, and he got almost by Walmart,
she called the ambulance, took him to the hospital. 빌리는 이나가 스티븐을 독살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했지만 병원에서 이미 스티븐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공식 판단했고 그날 경찰 출동의 목적도 어디까지나 빌리의 차량 절도 의혹을 처리하는 것이었기에 그의 주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그가 절도 혐의를 피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사건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발달은 스티븐의 아들 라이언이 병원의 사망 진단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검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스티븐의 사인은 열사병이 아니라 에틸렌글리콜, 즉 자동차 부동액 중독이었고 이는 빌리가 처음에 주장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나는 청소를 거의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집안에는 여전히 다수의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고 작업대 위에 놓인 부동액이 담긴 컵이었고 거실 소파 옆에서도 뚜껑이 열린 세제병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도 동일한 초록색 부동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스티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동액이 섞인 맥주나 음료를 마신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건은 단순 사망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은 인물은 당연히 이나였습니다. 그녀가 독을 넣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빌리 역시 이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나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곧바로 빌리에게 의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빌리가 사건과 무관하다면 부검 이전에 어떻게 스티븐이 중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현장에 수차례 나타났는데 이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살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의 주장에 대해 빌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스티븐을 독살할 생각을 품고 있었으며 심지어 친구 린과 대화 중 장난처럼 독살 비법을 전수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동액이 단맛이 나서 음료에 타기 좋다는 것이었고 빌리는 린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이나의 범행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Lynn had said that her and Ina were joking about the boys being the boys. Something about them being frustrating or something like that. And Ina said, hey, you know, we could just put antifreeze in Billy and Steve's Gatorades and they would never know the difference. 하지만 빌리와 린의 관계가 다소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이면서도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설령 린이 빌리의 말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웨슬리와 그의 아들 셰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빌리와 이나를 제외하고 스티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사건 당일 밤 그들도 스티븐과 함께 공항에 가서 유산 변호사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Did he ever mention how much money he was getting? Did he say amount? Yeah, huge amount. 20 what? Well, he said the original was like 21 or 27 million, but he said it had just sat in this account, so it had accumulated interest as well. For years, I sat without adding the interest in. Then he came up with a new number. It went up by 3, 4, 5 million maybe. 웨슬리 부자의 진술에 따르면 스티븐은 실제로 곧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고 이나는 이 돈의 진행 상황에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곤 했으며 중요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티븐도 알고 있었고 그는 이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로 불안감 때문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이나와 유산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산을 받은 뒤 이나에게 집 한 채를 사준 뒤 헤어지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집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사석에서 이나를 미친 여자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은 부부나 연인이 아니라 단순히 생활을 같이 하는 동거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요컨대 스티븐은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나를 점점 경멸하게 되었고 이나는 유산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어 있었고 서로를 강하게 견제하는 대립 상태였습니다. 이어진 진술에서 웨슬리는 스티븐이 공항에서 쓰러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빌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나가 구급차 호출을 거부해 치료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티븐이 쓰러지기 직전에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 라고 직접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사건 직후 이나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완전히 모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Has he taken anything? 사건 후 경찰은 스티븐의 부검 보고서를 확인했고 그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나가 스티븐의 실제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뜻이었고 그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바로 구급 요원들을 헷갈리기에 스티븐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려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나가 스티븐을 독살한 범인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녀의 범행 동기에 수사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 목격자와 관계자들이 언급한 거액의 유산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스티븐에게는 애초에 어떤 부유한 삼촌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기다렸던 리처드 변호사 역시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즉 전기통신 사기의 표적이었고 3천만 달러 유산이라는 미끼는 사기범이 던진 함정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스티븐이 살아있었다면 사기범은 그에게 상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송금하라고 지시했을 것이고 그는 결국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Steve, he did talk to me about that money. I told him not to get his hopes up. I kept feeding to him that, yo, bro, do you even know who this is? And everybody that hears that story is like, oh, that's a scam, that's a scam. But to Steve and Ina, it was 100% true. 비록 거액의 유산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나가 그 유산을 노리고 스티븐을 해쳤다는 점은 명백한 범행 동기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븐과 이나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 설령 스티븐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자는 그의 아들이지 이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논리라면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 달리해 이나의 오랜 노숙 생활 경험을 고려한다면 그녀의 행동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나는 전형적인 유산 상속 사기와 같은 허술한 이야기조차 믿을 정도로 인지 수준이 낮았고 범행 전 상황을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라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레베카에 따르면 이나와 스티븐은 비록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10여 년간 함께 살았고 이나는 늘 자신을 스티븐의 아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장기간의 동거가 곧 사실혼 관계이며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만 노스타코다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설령 스티븐의 유산이 진짜였다 하더라도 이나는 그 돈에서 아무런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Please lock up my house. Yeah, we'll lock up the house for you. I'll give you the keys, but... We'll lock your house up for you. Is there anything you need? Yes. Why me? 2023년 10월 30일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나를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완강히 부인하며 스티븐이 사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부동액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었고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6개월 뒤 열린 공판전 심리에서 이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과 유죄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스티븐의 음료에 부동액을 섞어 넣었으며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거액의 유산이었습니다. How do you plead, man? Guilty or not guilty? Guilty. 유죄 협상 결과 이나는 징역 25년에 집행유예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형기 계산에 따르면 그녀의 만기 출소 시기는 2045년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4인 가족.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임신 소식을 전하지만 남편은 성격이 돌변합니다. 온화한 남편, 모범적인 아빠? 그런데 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해쳤을까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언론에서 미국 21세기 중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불린 크리스 와츠가 아내와 딸을 해친 사건입니다. 프레더릭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조용한 작은 마을로 사라토가 길 2825번지에는 2층짜리 별장이 있습니다. 33살의 크리스 와츠와 그의 아내 샤난 와츠, 그리고 두 딸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와 샤나는 둘 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2009년 한 공통 친구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샤나는 홍반성 루푸스를 앓고 있었고 막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샤난을 처음 보고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아프고 힘든 시기에 세심하게 돌봐주며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3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두 사람은 북캐롤라이나를 떠나 콜로라도주 프레더릭으로 이사를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에 그들은 사라토가 길 2825번지에 40만 달러, 하나 약 5억 7천만 원짜리 별장으로 이사했습니다. 12월 17일 첫 번째 딸인 벨라 와츠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임신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샤나는 홍반성 루푸스를 앓고 있었고 생리학을 복용한 뒤에야 임신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두 해 후 2015년 여름 둘째 딸인 세시 와츠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샤나는 생리학을 복용했을 뿐만 아니라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위치해 있어 많은 치료를 거친 끝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 모두 천식에 걸려 있어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아내와 딸을 매우 아꼈습니다. 샤난 역시 남편을 자주 칭찬하며 소셜미디어에 남편과 아이들을 자랑하곤 했지요. 크리스는 아나다코 석유회사에서 현장 조정자로 일했고 샤난은 어린이 병원의 전화 응대 직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샤난과 크리스의 연간 수입은 약 9만 달러, 하나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의 가구 중위소득은 약 5만 2천 달러, 하나 약 7,434만 원 정도였습니다. 와치 가정의 수입은 낮지 않아 보였지만 매달 2,700달러, 약 386만 원의 주택담보 제출이 있었고 두 딸과 샤난의 오랜 의료비용에 더해 두 사람은 재정관리에 능숙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소비하며 점점 더 많은 신용카드 청구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두 사람은 파산보호 신청을 했으며 그들의 빚은 44만 8,820달러, 하나 약 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016년에 샤나는 어린이 병원을 그만두고 레벨 회사에 입사하여 다이어트 제품인 드라이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샤나는 뛰어난 판매 실력을 발휘해 곧 레벨의 새로운 판매 스타가 되었습니다. 2018년 샤난의 실적은 점점 더 좋아졌고 그녀 혼자서 연 6만 5천에서 7만 달러,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샤나는 우수한 실적으로 회사의 내부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회사는 그녀에게 무료 여행을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샤나는 자주 크리스와 두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2018년에는 샤난이 회사의 차량 구매 지원금을 받았고 그녀는 바로 새 차인 렉서스 RX를 구입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위기는 샤난의 새 직업 덕분에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2018년 5월 말 샤난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생리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샤난이 이 소식을 크리스에게 전했을 때 크리스의 놀라움과 기쁨을 샤난은 기록하여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샤난은 세 번째 아이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뻐했지만 그때는 남편 크리스가 이미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27일 샤난은 두 딸과 함께 북캐롤라이나에 있는 양가 부모님 집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약 6주 정도 지낼 예정이었고 크리스는 일 때문에 혼자 프레더릭에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 주에는 북캐롤라이나로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짧은 한 달 남짓의 휴가 동안 샤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서 언제나 서로의 일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샤난이 북캐롤라이나에 있는 동안 크리스는 갑자기 메시지에 답하지 않거나 자주 연락이 끊겼고 연락이 끊긴 이유를 항상 변명으로 둘러대었습니다. 7월 7일 저녁 샤나는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보낸 문자도 밤새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크리스가 프레더릭의 한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니콜 캐싱거였습니다. 니콜은 크리스의 동료로 2018년 3월과 4월 사이에 크리스가 일하는 석유회사에 입사했습니다. 6월에 크리스를 만났고 7월 초, 즉 샤난이 북캐롤라이나에 갔을 때 니콜과 크리스는 관계를 맺었고 이후 한 주에 5번씩은 만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크리스, 샤난, 그리고 니콜의 휴대폰 기록과 크리스와 니콜의 인터넷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조사 내용을 화면에 띄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남편의 불륜 과정,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결혼을 회복하려는 아내의 심리, 그리고 남편의 전반적인 냉담함과 첩에게 보인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7월 8일 아침, 크리스는 샤난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제는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크리스와 니콜이 함께 박물관에 갔습니다. 크리스의 전화 기록을 보면 그날 하루 종일 샤난의 전화를 무시했으며 니콜의 전화에는 매우 자주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샤난은 친구에게 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고 불평했지만 가끔씩 다정한 말을 하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간의 냉정한 대화 후 크리스는 샤난에게 자신이 그녀에 대한 감정이 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결혼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크리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샤난은 둘의 결혼이 잘못된 것 같아 걱정이 되었고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7월 17일은 딸 셋이의 세 번째 생일이었고 샤난은 생일 파티를 열고 크리스에게 영상도 보내며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습니다. 샤난은 그녀가 돌아간 후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지만 크리스는 이를 거절하면서 샤난은 매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7월 18일 딸의 세 번째 생일 다음 날 크리스는 니콜의 민감한 사진을 암호화된 휴대폰 앨범에 저장했습니다. 이 앨범은 계산기 아이콘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크리스에게 좋은 은폐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 일부는 크리스가 찍은 것이었고 일부는 니콜이 그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크리스는 계속해서 니콜의 사진을 그의 휴대폰 앨범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크리스와 니콜은 루프탑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7월 22일에는 크리스가 아르헨티나 와인, 스페인 춤, 치즈케이크 공장 등을 검색했는데 이는 분명히 니콜과의 데이트 활동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월 24일 니콜은 구글에서 남자가 나와 아내를 위해 이혼한다고 말할 때 라는 검색어를 쳤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며 크리스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날 저녁 샤나는 크리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에는 그녀의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7월 25일 크리스와 샤나는 짧은 전화통화를 했고 그 후 크리스는 3시간 반 동안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지 같은 주제의 검색을 했습니다. 같은 날 크리스는 샤난과 2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중 크리스는 니콜의 음성 메시지를 받고 나서 즉시 샤나와의 전화를 끊고 니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대샌드듀 국립공원으로 함께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7월 26일 크리스는 샤난과 통화를 하면서 니콜의 민감한 사진을 암호화된 앨범에 다시 옮겼습니다. 7월 28일에는 크리스와 니콜은 대샌드듀 국립공원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7월 31일 크리스는 북캐롤라이나로 가서 샤난과 딸들과 재회했고 크리스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행기 이륙 전 그는 샤난에게 탑승했어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샤난은 이 메시지를 보고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크리스의 기분은 외도의 자극과 가족과의 재회로 인해 혼합된 감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크리스는 곧 다시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북캐롤라이나에 있는 동안 니콜은 자신이 찍은 많은 민감한 사진을 크리스에게 보냈습니다. 8월 2일과 3일 크리스는 니콜의 사진을 휴대폰에 암호화된 앨범으로 옮겼습니다. 그 안에는 니콜에게 줄 선물인 목걸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8월 4일 니콜은 인터넷에서 웨딩드레스를 검색했고 페이스북에서 샤난과 크리스의 프로필도 검색했습니다. 8월 7일 샤난은 북캐롤라이나에서 가족과 함께 프레더릭으로 돌아왔고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크리스가 어제 나한테 말했어요. 세 번째 아기가 두렵다고. 벨라와 셋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그는 달라졌어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내내 나를 안고 키스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8월 8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샤난이 남자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크리스에게 전하자 크리스는 남자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약간 더 다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8월 9일 샤난은 친구이자 동료인 니콜 레키슨과 함께 애리조나로 출장을 가면서 크리스는 집에서 두 딸을 돌보았습니다. 그동안 크리스는 샤난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했으며 샤난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출발 전에 그녀는 크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샤난은 계속 크리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8월 11일 저녁
크리스는 친구 제레미의 딸을 불러 벨라와 셋시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야구 경기 티켓에 당첨되어 그날 밤 경기를 보러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날 밤 그는 니콜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니콜은 45분 동안 인터넷에서 친밀한 지식과 성인 영화에 관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그녀의 웹 검색 기록을 보면 이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월 12일 샤나는 프레더릭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크리스에게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크리스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8월 12일 밤 11시에 덴버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지연으로 인해 샤난과 니콜은 8월 13일 새벽에 덴버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친구 니콜은 샤난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샤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 48분이었습니다. 이는 니콜이 샤난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었습니다. 니콜은 샤난이 비행기에서 매우 불편해했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산부인과 예약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12일 오후 12시 10분 니콜은 샤난의 집에 도착하여 샤난의 상태가 나아졌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화와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샤난은 항상 전화를 끊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상하다고 느낀 니콜은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는 아주 차분하게 샤난과 아이들이 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30분 후에도 샤난과 아이들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니콜은 다시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크리스는 니콜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로서 너무나 걱정이 된 니콜은 샤난이 예약한 산부인과에 갔지만 샤난은 거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니콜은 다시 샤난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크리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1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1시 40분이 되어도 크리스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니콜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 50분 프레더릭 경찰이 샤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민간인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크리스는 5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경찰이 바로 집에 들어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크리스는 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즉시 경찰을 들여보내지 않고 차고로 들어가서 아내의 차를 살펴본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 7초 뒤 그는 앞문을 열고 경찰과 니콜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니콜에게도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층 소파에는 샤난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 침대 옆 탁자에는 샤난의 결혼 반지가 있었고 침대 시트는 사라졌으며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에서는 두 아이의 담요가 사라졌고 베개 커버는 부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샤난의 지갑과 두 아이의 천식약은 부엌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이 모습은 샤난이 집을 나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경찰에게 아침 5시쯤 샤난과 분리거주에 대해 이야기한 후 직장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트럭에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5시 27분에 그는 일을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갔다고 했으며 샤난이 그날 친구 집에 간다고 했지만 친구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크리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4시에 일어나 15분 동안 지하실에서 운동을 하고 다시 침실로 돌아가 샤난과 분리거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이 격해졌다고 했으며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의 상반된 진술과 비정상적인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14일 아침 7시 샤난과 두 아이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지역 수사국과 FBI는 경찰과 경찰견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도 보도를 시작했으며 덴버 텔레비전은 크리스를 독점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크리스는 계속 침을 삼키며 눈을 깜빡였고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전혀 걱정이나 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하면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If she's vanished, like I want her back so bad. I want those kids back so bad. 4시간 후 그는 다시 경찰에 의해 불려갔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아내가 자신에게 불충실했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도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ever cheated on my wife. I have never cheated on my wife. 다음 날 크리스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Regarding Shanann's disappearance, do you intend to answer all of the questions truthfully? Yes. Are you lying about the last time you saw Shanann? No. Do you know where Shanann is now? No. Did you physically cause Shanann's disappearance? No. 경찰은 계속해서 크리스에게 압박을 가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크리스는 자신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내연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Who is her? So I don't want to get her involved in this. I don't want to ruin her life. She's a wonderful person. Like, I mean, I saw her, it took my breath away. 그 후 6시간 동안 경찰은 계속해서 크리스를 압박했으며 크리스는 감정이 무너져 전화를 통해 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기가 말하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샤난에게 이혼을 말했으며 샤난과 심하게 싸운 후 아래층으로 가서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에 돌아갔을 때 샤난이 미쳐버려 세시를 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딸 벨라의 시신도 그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샤난의 목을 졸라 죽였고 그 후 트럭을 통해 새 시신을 작업진 석유 저장소로 옮겼습니다. 두 아이는 석유 탱크에 던져 넣었고 샤난은 그 옆에 묻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말한 장소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크리스는 아내와 아이들을 해친 혐의로 정식으로 체포되었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검사 결과와 크리스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샤난의 몸에서는 어떠한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크리스는 그녀를 해치는데 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샤난은 아마 잠들어 있었거나 방어할 기회 없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큰딸 벨라는 혀에 몇 군데 물린 자국이 있어 그녀가 죽을 때 의식이 있었고 격렬히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입과 코를 막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크리스가 임신한 아내와 5살 된 딸, 3살 된 딸, 그리고 아내 뱃속에 15주 된 아들을 직접 해쳤다고 말하며 이를 악마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샤난의 가족은 더 이상의 죽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검사는 사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리스는 5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종신형으로 출소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크리스가 수감된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논란과 분노를 일으켰고 크리스는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일부는 그의 동기를 밝혀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니콜을 만나기 전까지 샤난과 8년을 함께 했으며 한 번도 외도를 한 적 없고 아내와 딸을 세심하게 돌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벽히 다정했던 남자가 왜 한 달 남짓한 외도를 위해 아내와 딸을 해쳤을까요? 그 뒤에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애인 니콜은 이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중 한 명은 셸리라는 중년 여성으로 크리스와의 편지 교환이 매우 잦았고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편지들 안에서는 크리스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전 과정을 셸리에게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 내용은 그가 말한 3번째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버전은 이전의 2 버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샤난이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고 먼저 딸들의 방으로 가서 베개로 2 아이의 얼굴을 덮은 뒤 다시 주 침실로 돌아가 샤난의 경동맥을 조여서 샤난을 즉시 의식을 잃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딸 벨라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를 매우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2 아이는 아직 숨지지 않았고 그는 2 아이와 샤난의 시신을 트럭에 실어 석유 저장소로 운반했다고 했습니다. 트럭 안에서 그는 먼저 작은 딸 세시를 해쳤고 큰딸 벨라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하며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벨라는 엄마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자신에게도 손을 대려고 할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벨라가 숨을 거둔 후 그는 2 아이를 석유통에 넣었고 샤난의 몸은 너무 커서 근처에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샤난의 얼굴이 땅에 엎드려 있었고 샤난을 구덩이에 넣을 때 샤난의 얼굴이 위로 향하지 않게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을 해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으며 시신을 처리한 후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 드디어 니콜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바로 공사장에서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갔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는 메탈리카의 배터리라는 노래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크리스는 몇 주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고 그 이전에 샤난이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 옥시코틴이라는 약을 샤난에게 먹였다고 했습니다. 이 약은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처방약이었습니다. 셸리가 그에게 그 약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을 때 크리스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가 왜 아내와 딸들에게 이렇게 큰 증오를 가졌을까요? 만약 단지 한 달여간의 외도가 이유라면 그가 그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한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크리스의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를 최대한 복원하여 그의 어머니 신디, 아내 샤난, 그리고 애인 니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들로부터 그의 범행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 와츠는 1985년 5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신디는 매우 강한 성격의 여성으로 집안의 대부분의 일을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크리스는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어릴 적부터 말을 잘 듣고 성실했으며 반항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스카 컬리지를 졸업한 후 훌륭한 자동차 정비사가 되었고 좋은 연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크리스는 항상 완벽한 아들로 보였고 늘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샤난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샤난은 똑똑하고 예쁘며 낙천적이고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녀는 곧 크리스를 매료시켰습니다. 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크리스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 로니는 말수가 적고 어머니 신디는 항상 신중하고 엄격했으며 누나 샤라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샤난의 가족은 매우 외향적이었고 샤난과 그녀의 어머니 산드라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가볍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크리스의 어머니 신디는 샤난의 가족을 무례하다고 여겼고 자신의 가족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디는 샤난이 결혼 경험이 있고 홍반성 루푸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불쾌해졌습니다. 그녀는 샤난이 자신에게 훌륭한 아들인 크리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디는 샤난이 크리스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신디의 말에 따르면 샤난은 종종 자신의 앞에서 크리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고 이는 신디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디는 샤난에게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과 충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큰 충돌은 크리스와 샤난이 약혼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크리스의 어머니와 누나 샤라는 약혼식 음식을 준비했지만 음식은 모두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샤난은 밀가루를 포함하지 않는 식사를 고집하는 사람이라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샤난은 80개의 초대장을 준비했는데 그 초대장은 크리스의 누나가 담당했으나 그날 초대된 사람 중 몇 명만 참석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샤난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크리스와 그의 어머니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디는 아들이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샤난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효도하고 순종적이었지만 샤난과 함께한 후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샤난과 크리스의 결혼식에서 크리스의 부모와 누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디는 그녀가 아들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결혼식이 이미 끝났고 샤난이 이미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샤난이 임신한 후 신디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비록 신디는 샤난이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허영심이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샤난에게 임신을 축하하며 $600, 약 85만원짜리 유모차를 사라고 했습니다. 샤난은 그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과 손녀를 위해 신디는 유모차를 샀습니다. 당시 샤난과 크리스는 모두 포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샤난은 그곳의 고위급 판매직, 크리스는 정비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샤난이 임신 후 원래 홍반성 루푸스를 앓고 있어 고위험 임산부였기 때문에 집에서 쉬기로 결심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신디는 결혼 후 3개월 만에 임신했다고 해서 샤난이 고위험 임산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가 일을 그만두는 것은 단지 게으른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매주 6일 동안 일을 해야 했고 경제적 부담이 모두 아들에게 지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아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신디와 그녀의 남편 로니는 매년 2번씩 크리스 가족을 보러 프레더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크리스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신디는 샤난과 크리스의 일상적인 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샤난 옆에 있는 크리스가 항상 불안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샤난이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크리스는 달려가서 그녀에게 그것을 주는 것 같았고 샤난이 무엇을 원하든 크리스는 언제든지 대기 중인 듯 했습니다. 신디는 이들의 관계 방식에 매우 불만족했으며 샤난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7월 샤난은 두 딸을 데리고 노스캐롤라이나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크리스는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부모님도 모두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샤난은 원래 부모님 집과 크리스 부모님 집에서 잠시 머물려고 했습니다. 신디 집에 가기 전에 샤난은 여러 번이나 둘째 딸 세세가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집에서 견과류를 절대 먹지 말고 그녀 앞에서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디 집에 가보니 온 집안 곳곳에 견과류가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견과류 아이스크림을 주었습니다. 세세는 먹지 못하자 화를 내었고 신디는 너희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샤난과 신디는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신디는 세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고 샤난은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는 신디 집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크리스는 예전처럼 샤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샤난은 계속해서 크리스에게 문자로 신디를 비난하며 신디는 자신을 악마처럼 대해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했지만 크리스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크리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 복잡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크리스가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신디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크리스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신디는 샤난의 부모 앞에서 아들 크리스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신디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s your mother, Chris, I have always loved you and I still do. We love you. And we forgive you, son. 그리고 샤난의 사망에 대해 신디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신디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신디의 사후 인터뷰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을 테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신디에게 크리스가 사형을 선고받을까 걱정되시나요? 라고 묻자 신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didn't care about the death penalty. Nobody's going to die in Colorado. I don't think anyone has, one person? And Colorado is changing. So people stay on death row forever. There was I think you'd be safer on death row. I just want the truth. All of us just want the truth. That's all. But I would like to know what triggered it. How can a normal young man, and he's normal. He was normal, but he wasn't evaluated when he came into the system. There's doubt. I have doubt that he did it. I can't see that he did it. I don't see why he's pleading guilty. I wouldn't. I'd fight. I'd fight to the end. 그리고 아들 크리스와 샤난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심리적인 이상자나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작은 동물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디는 아들이 단지 약간의 사회적 장애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자신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결혼 후 치유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think he just had the right person at his side. I don't. That relationship was toxic from the very beginning. 크리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디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We just did everything for them. We worked for them. We wanted them to have a good life, good education. And we stressed education. And they were both doing well. I thought, I knew marriages can be bad, but you can get out of them and go on. 이로 미루어 보아 신디는 크리스를 정말로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마 크리스는 어머니의 이러한 보호와 맹목적인 애정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어머니에게 신디가 원하는 그런 친밀감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당시 크리스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 신디였습니다.
신디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자 크리스는 아니요, 아버지만 오면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오직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서 어쩌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거나 어머니 신디가 그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신디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크리스와 샤난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샤난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크리스는 확실히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크리스가 처음 포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할 때 그는 매주 6일을 일해야 했고 이로 인해 샤난은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비록 그때 두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크리스는 샤난의 말을 듣고 일을 바꿔 급여가 낮은 석유회사로 갔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샤난과 크리스는 이미 파산보호 신청을 했으며 부채는 44만 8,820달러, 약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샤난은 레벨 회사에서 잘 나갔고 연간 수입은 6만 5천에서 7만 달러였으며 크리스는 석유회사에서 약 6만 달러, 약 8,578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의 총 수입은 증가했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달 2,700달러의 주택담보대출, 150달러의 관리비, 2,000달러의 보모비, 600달러의 자동차 할부를 지불해야 했고 두 딸의 학비, 의료비, 차량보험을 제외한 일상적인 지출은 사실상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샤난이 구입한 렉서스는 회사에서 지급한 수당만으로는 충분히 지불할 수 없었고 크리스는 자신의 포드 머스탱을 팔아서 계약금에 보탰습니다. 게다가 샤난이 회사에서 받는 여행 보상은 전부 무료가 아니었고 샤난과 크리스는 그 여행을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어머니 신디에게 집안의 재정은 모두 샤난이 관리하고 있어서 자신은 본인 은행 계좌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위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깨달은 후 그들은 모든 신용카드를 다 써버렸고 총 약 10,000달러, 1,429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3달치 주택담보대출도 미납 상태였고 은행에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는 그들의 부채가 너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샤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여전히 명품 가방, 옷, 신발을 사며 그녀의 보라색 드레스룸에 그것들을 채웠습니다. 샤난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여서 네일아트를 하고 두 딸을 최고의 유치원에 보냈으며 회사 여행에 자주 참가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는 니콜을 만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니콜은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하여 크리스와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 그녀와 면담을 했으며 여러 차례의 면담에서 니콜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애매하게 대답했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하나, 니콜은 크리스를 6월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은 2018년 6월에 크리스를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콜은 처음 크리스를 만났을 때 크리스가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고 두 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6월 말에야 가까워졌고 그때 크리스는 자신이 결혼했으며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니콜은 이미 10개월 전인 2017년 8월 3일에 구글에서 크리스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9월에는 샤난을, 2018년 1월에는 다시 샤난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니콜은 이미 크리스를 알고 있었고 그를 몰래 지켜보며 그의 취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크리스와 샤난의 SNS에는 온통 가족과 두 딸의 사진이 가득했으므로 니콜이 크리스가 결혼했고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의 이메일 기록을 보면 3월부터 니콜과 이미 애매모호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가 니콜에게 자신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니콜의 반응은 매우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No, I thought it was kind of cute. I was like, oh, he's a dad. It was like right around Father's Day too. So whenever that is in June. 거짓말 둘. 니콜은 샤난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은 당시 크리스가 인터뷰에서 아내와 딸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가 임신 15주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만약 그가 나에게 이 사실을 속였다면 분명 다른 것들도 속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감옥에 수감된 후 그는 니콜이 그에게 샤난이 임신했는지 물었을 때
자신은 사실대로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니콜은 자주 크리스의 전화를 들여다봤고 샤난이 크리스에게 보낸 메시지도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니콜은 자주 샤난의 페이스북을 검색했고 샤난이 임신한 사진도 올렸기 때문에 니콜이 그 사진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3. 니콜은 모든 일이 천천히 진행되길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은 경찰에게 크리스에게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말고 모든 것은 천천히 가도 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녀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It wasn't, hey, we should get married, and hey, we should have babies, and hey, I want to live with you, and hey, I need to meet your children now, and let's cut the mom out. It was never like. 하지만 7월 24일 그녀는 남자가 나를 위해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검색했습니다. 8월 4일에는 2시간 동안 결혼식을 검색했고 8월 8일에는 크리스에게 집 열쇠를 주었으며 여자와 결혼을 검색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할 만한 행동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니콜의 대화와 행동 중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의심점 하나, 니콜은 왜 크리스와의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을까요? 니콜은 크리스와의 통화와 문자를 삭제한 이유는 그가 너무 역겨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가 그녀를 속였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He's so disgusting. I'm so ashamed of him and everything, and I deleted all of his stuff because he lied to me. I mean, that's what it was. It was the hurt that made me delete it, and then it was the lie that made me start questioning everything else he'd been telling me for the last few days. 그럼 이제 크리스가 조사받을 때 했던 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he's a wonderful person. Like, I mean, I saw her, took my breath away.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즉 8월 14일 오후 5시, 니콜은 경찰이 삭제된 문자를 추적할 수 있나요? 전화회사는 문자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요? 같은 주제로 검색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검색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자정 12시 8분, 니콜은 4시간 동안 샤난 실종 사건을 검색했고 그 후에는 검색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만약 그저 크리스를 미워해서 문자를 삭제한 것이라면 왜 이런 정보를 검색했고 또 왜 검색 기록을 삭제했을까요? 의심점 2. 크리스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니콜과 관련이 있을까요? 크리스가 북캐롤라이나에서 샤난을 만난 첫날 밤, 샤난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그날 밤 샤난에게 옥시콘딘을 먹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전, 니콜은 회복센터에 22분 동안 전화를 걸었고 바로 이어서 크리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무언가 연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니콜이 이 사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니콜은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지만 니콜과 크리스의 통화 기록을 보면 12일 밤, 즉 샤난과 아이들이 실종된 날 그들은 여러 번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크리스는 2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 전화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용 전화였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크리스에게 샤난과 아이들의 키 등 정보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고 먼저 크리스의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잠시 후에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크리스의 업무용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크리스는 전화를 받으며 자신의 개인 전화가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니콜과 개인 전화로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가 업무용 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두고 개인 전화로 니콜과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질문도 니콜이 명확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니콜은 경찰의 질문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12일 밤 샤난이 프레드리크로 돌아오기 전에 크리스와 니콜은 11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니콜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심점이 있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은 몇 차례 조사 후 니콜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크리스는 감옥에서 니콜을 만난 후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니콜은 크리스에게 그렇게 큰 매력을 끌었을까요? 니콜은 자신과 크리스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와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니콜에게 자신이 니콜과 있을 때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내성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또한 니콜이 자주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물었고 니콜에게서 존중과 강한 보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어머니인 신디와 아내인 샤난에게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콜은 정말로 크리스가 말한 것처럼 연약한 작은 토끼 같은 사람일까요? 7월 14일, 샤난과 아이들이 북캐롤라이나에 있는 동안 니콜은 크리스와 샤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샤난의 사치품들을 보고 갑자기 집을 나와 거리에서 크리스와 30분 동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왔고 두 사람은 크리스 집의 소파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콜은 일부러 크리스에게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 이미 만날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크리스가 질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상적인 친밀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니콜이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이제는 크리스가 자신이 니콜을 떠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월 31일 밤 크리스가 북캐롤라이나에 도착한 그날 니콜은 크리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않자 문자 메시지에서 니콜은 넌 그녀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샤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로 볼 때 니콜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샤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콜은 크리스가 남자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만난 지 14일도 되지 않았을 때 너를 위해 남자아이를 낳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리적으로도 니콜은 크리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두 사람은 서로 다양한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니콜은 끊임없이 크리스에게 사적인 사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는 니콜이 단지 지배욕이 강하고 샤난이나 신디보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을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니콜은 정말 크리스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월 13일, 크리스는 니콜에게 5번 전화를 걸었지만 니콜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크리스가 경찰이 내 집에 있다 라고 문자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니콜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답장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니콜은 그날 자신이 남자친구 짐과 함께 있었으며 그날 하루 종일 짐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은 짐을 찾지 말라. 그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짐은 니콜과 크리스의 동료였고 니콜과 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니콜은 자신과 크리스의 관계를 단지 6주간의 불륜 관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니콜이 왜 1년 전부터 크리스와 샤난의 결혼을 파괴하려 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니콜이 크리스와 동료가 되기 전에 한때 에드보케어라는 회사에서 일했으며 샤난이 일하던 레벨의 에드보케어의 최대 경쟁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니콜이 에드보케어 회사에서 파견된 스파일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런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고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